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갑 속의 원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 만성적인 질병에 걸렸어요. 뉴스나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무역 적자, 국민연금 달러 매수 같은 이야기만 하죠. 다른 채널의 박사님들이 지적하는 환율이 요동치는 단기적인 핵심 요점입니다. 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짜 진실은 이 모든 단기적인 이유들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무서운 원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 원화는 태어날 때부터 달러라는 항공모함 옆에 있는 작은 고깃배일 수밖에 없었다는 숙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이런 뻔한 이야기 말고 기존 전문가들도 깊게 다루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다루고 싶지 않았던 원화 약세의 숨겨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숙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단기적인 감기는 약 먹으면 낫지만 만성적인 질병은 생활 습관 자체를 바꿔야 하거든요. 원화 약세는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율을 결정하는 우리 원화와 달러를 한번 배에 비유해 볼게요. 미국 달러는요, 전 세계 모든 무역과 금융 거래의 기준이 되는 항공모함급 배입니다. 초대형 유조선이나 항공모함은요, 바다에 폭풍이 쳐도 선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화는 어떻습니까? 이 배는요, 전 세계 GDP 10위권에 드는 튼튼한 배는 맞아요. 하지만 기축통화가 아닌 작은 고깃배입니다. 바다에서 폭풍이 치면 항공모함은 조금 흔들리지만 우리 고깃배는요, 폭풍의 방향대로 이리저리 심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라는 건요, 일종의 시속 게임입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원화가 내려가고, 원화가 올라가면 달러가 내려가죠. 하지만 기축통화인 달러는 이 시속 게임의 받침점 역할을 합니다. 받침점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위기가 오면 모든 돈은 자연스럽게 가장 안전한 받침점, 즉 달러로 도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리 튼튼하다고 외쳐도요, 전 세계의 돈은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를 잠재적 리스크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마치 보험료처럼요. 우리 원화의 가격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경제 규모에 따른 불확실성이라는 일종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늘 가장 심하게 흔들리는 통화 중 하나가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설계 결함 같은 겁니다. 이 본질적인 숙명을 인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결국 이 숙명은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거래했죠. 석유 대금을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하게 만드는 시스템. 필수품은 언제나 수요가 있죠. 심지어 불안할 때조차 달러를 찾게 만드는 힘. 이게 바로 달러의 압도적인 깊이입니다. 반면 우리 원화 시장은 어떤가요? 금융시장의 깊이, 즉 유동성이 달러 시장에 비하면 얕은 웅덩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위기가 닥쳐서 이 돈을 빼려 할 때 달러 시장은 워낙 커서 100억 달러가 빠져도 티가 잘 안 나요. 하지만 유동성이 얕은 우리 원화 시장에서는요, 작은 자금이라도 한 번에 빠져나가면 파운드, 유로화 같은 기축통화보다 훨씬 더 심하게 환율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큰 그릇에 담긴 물은 조금 덜어내도 수면 높이가 그대로지만 작은 컵에 담긴 물은 10%만 따라내도 수위가 확 낮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인 것은 단순히 우리 경제가 못나서가 아니라 바로 이 금융시장의 깊이 차이에서 오는 근본적인 한계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고가 나면요, 차 앞부분이 찌그러지면서 탑승자를 보호하잖아요. 이 찌그러지는 부분이 크럼플 존, 즉 충격 흡수 구역입니다. 원화 약세도 이와 비슷합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언뜻 보면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국내 경제가 외부 충격을 흡수하도록 돕는 안전 밸브 또는 자동 안정화 장치 역할을 합니다. 만약 환율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외부에서 엄청난 경제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이 고스란히 국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같은 실물 자산의 폭탄처럼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환율이 출렁이면서 충격을 먼저 흡수해 줍니다. 원화 가치가 내려가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품이 갑자기 싸지는 효과가 생겨요. 덕분에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고요, 우리 경제 전체가 완전히 멈추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환율 약세는 고장난 부품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찌그러지는 충격 흡수 장치인 거죠. 이 안전 밸브가 모두에게 똑같이 작동하는 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결국 수출 대기업에게는 단기적으로 달콤한 마취제가 됩니다. 해외에서 자동차나 반도체를 팔아 100달러를 벌어왔다고 칠게요. 1년 전에는 12만 원으로 환전했는데 환율이 20% 오르면 갑자기 14만 4천 원이 통장에 찍힙니다.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이 갑자기 좋아지죠. 덕분에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유지할 여력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환율 약세의 순기능입니다. 하지만 내수 중소기업은 어떤가요? 이들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국내에 제품을 팔아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수입 비용은 급등하는데 국내의 소비자 물가를 그만큼 올릴 수도 없으니 이윤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마치 같은 바다에 떠 있지만 대기업은 풍랑 덕분에 돛에 바람이 더 잘 들어오는 대형 범선이고 중소기업은 풍랑에 연료비만 더 드는 작은 통통배인 것과 같습니다. 환율 변동의 혜택이 양쪽으로 극명하게 나뉘는 것이죠. 물론 이 충격 흡수 장치의 작동은 우리 서민들에게 매우 쓴 약이 됩니다. 요즘 물가가 미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원유, 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문제는요, 원자재 가격이 10% 올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10%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원자재를 수입할 때 가격 상승분의 10%의 원화 약세로 인한 10%의 비용이 이중으로 더해져 부담하게 됩니다. 두 가지 충격이 합쳐지면서 최종 가격은 단순히 20%가 아닌 21%까지 폭등하게 되죠. 마치 돋보기처럼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을 국내 소비자 물가로 증폭시켜서 가져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 충폭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환율까지 비싸지면 공장 가동부터 서민의 난방비, 장바구니 물가까지 모든 비용에 달러 약세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결국은 환율이라는 녀석은요, 수출 대기업에게는 달콤한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수입품을 쓰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2배로 증폭된 물가 충격이라는 쓴 약을 먹이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기능 때문에 원화 약세를 단순히 선이나 악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원화 약세의 숙명과 순기능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기존의 시각보다 더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바라볼 차례입니다. 가장 심각한 원화 약세의 배후는요, 단기적인 무역 적자나 금리 차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입니다. 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투자자들은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회사를 찾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도 성장할 나라를 찾습니다. 그런데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 것이 확실해 보이는 나라에는 장기적인 큰 자금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이 구조적인 약점은요, 다른 어떤 노력으로도 단번에 해결할 수 없는 한국 경제의 가장 무거운 족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뺄 때마다 이 나라는 장기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거야 라는 절망감이 원화 가치에 반영되는 겁니다. 인구 감소는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환율 약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동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나라는 돈을 벌어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가 줄고 생산성이 떨어지며 결국 나라 전체의 수익성이 하락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은 잠재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멈춘다면 외국인들이 굳이 환율 변동 위험을 감수하고 원화 자산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더 젊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역동적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국으로 자본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장기 자본의 유출 압력이 단기적인 금리 차이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이 그림자는요, 원화 가치를 장기적으로 할인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돈이 붙어 있지 못하는 주식시장의 구조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요, 단순히 싸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배당과 주주 환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배당에 매우 인색하고 주주 이익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를 대하는 기업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벌어도 나한테 돌려주지 않는 나라에는 오래 머물 필요가 없어. 배당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돌려주는 미국 기업들이나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는 일본 기업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오너 리스크와 깜깜이 경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의 낮은 주주 환원율과 불투명한 지배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듭니다. 이 디스카운트는요,
주식 가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산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 신뢰 하락이 바로 원화 가치의 만성적인 약세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비기축 통화국이라는 숙명과 충격 흡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원화 약세는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만성적인 체질병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금리 정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기업 지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